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1956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법원을 두고 사법부의 재판관 되는 사람들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행세를 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사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횡에 대해 강하게 맞섰던 초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껏 재판하는 일선 법관들에게 이를 시달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인 김병로, 우리나라의 첫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권위를 지켜낸 인물로 널리 존경받고 있죠.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리적 해석은 차치하고 사법부의 수장인 그가 행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상황.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사법부는 그 사회의 양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양심을 잃어버린 걸까요? 김지윤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금요일만 진행을 하는데 이수 기자님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슈 가이드 시간 가보죠. 오늘 뉴스 중에 중요한 이슈만 뽑아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상근 프리랜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난 1월에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180일 만에 보석 석방 결정이 된 거네요. 네, 한 180여일 만에 이제 해를 보게 됐는데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이 주거를 경기 성남시에 자택으로 제한한다라는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한 직접 또 제3자를 통해서 재판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되고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가 있고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보석으로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네, 근데 보석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오늘 아침만 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임하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각이 어떤 건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부로 0시부로 구속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여일만 있으면은 아무 조건 없이 석방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조건을 걸고 이게 보석을 받는 게 낫느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무 조건 없이 석방이 되는데 석방될 수 있는데 보석 만약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기다렸다가 자기는 그냥 좀 더 자유롭게 나가겠다는 얘기군요. 석방돼서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겠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실제로 거부를 했으면 이건 정말 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이 재판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의 전직 대법원장이 조교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족보처럼 막 이렇게 쓰면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피해갈 수 있나 이런 거? 네, 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211명인데 아직 10명도 채 증인 신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 나올 때마다 이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이거 껌껌이 자료에 대해서 일종의 태클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자꾸 지연을 시키는군요. 네, 지연을 시켰고 아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번 보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또 정말 그것도 또한 이제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재판이라 갖고 뭐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썩 입맛이 뭐 이렇게 깔끔하지는 뭐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 딸 그 KT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죠. 이게 지난 2018년 12월에 한겨레 보도로 처음으로 제기가 된 건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김성태 의원의 딸 이 김모 씨가 2011년에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뭐 전환이 뭐 그냥 된 건 아니고 이 김성태 의원 측은 시험을 봤다. 그러니까 2012년도 하반기 공채에 응모를 해서 됐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그런데 이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쭉 봤는데 이 김 씨 이름이 없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도 통과를 안 하고 면접을 봤다라는 거니까 이게 부정 채용 의혹을 더 짙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 이 검찰에서는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 뇌물죄가 뭐냐면 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KT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고 2012년에 정규직 전환이 될 때 즈음에서는 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당노동 행위 의혹이 있던 그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저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딸이 다니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때 즈음에서 그 이후로 이제 딸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신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검찰에서는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김성태 의원 요새 좀 조용하신데. 본인 입장은 뭐 표명을 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나요? 뭐 기소 이후에 입장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뭐 기소 움직임이 감지가 되자 별도로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 하는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 측근에 이 총선 무혈 입성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서울 강서구리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여기에 이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출마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본인을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글쎄 뭐 거기서 꽤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공천을 일단 받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부터 당내에서부터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귀신이 고칼로리님. 귀신이 고칼로리다 뭐 이거를 약간 패러디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인데 진행하시네요 하셨는데요. 이수희 기자 휴가로 대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TBS FM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작진분들이 보이는 라디오가 화면이 되게 잘 나온다 그러셨는데 아닌 것 같으세요? 확인해 보니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원래 잘 속여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요새 그 마라탕 많이 드시죠? 마라탕. 관련 음식점도 많이 생겼는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이 마라탕과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그리고 원료 공급업체 63곳의 위생 점검을 실태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를 보니까 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37곳, 37곳을 적발했다라고 합니다. 37곳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조사 대사 중에 한 58.7%.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로 해갖고서는 했더니 37곳. 근데 그게 무작위로 했던 샘플 전체 중에 58.7%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냥 10곳을 아무 데나 들어가 봤더니 6곳에서 좀 위생 상태에 문제가 발견됐다. 그렇군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그 음식점 그리고 음식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식당은 49곳 중에 23곳, 식재 공급업체는 14곳 중에 14곳 모두가 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깨끗해도 이 프랜차이즈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위생 상태가 엉망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위반 내용을 보면 그 영업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곳이 6곳 그리고 이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 판매한 곳이 13곳 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10곳 기타 법령 위반을 저지른 곳이 8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 안산시의 식품 제조업체인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이 샤브샤브 소스 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유통기한도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포시에 있는 B 업체는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를 제조해서 이 판매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의 C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그 허거 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서 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를 하다 적발됐고, 이 서울 서대문의 D업체는 이 튀김기 기계 그리고 환풍기 등 이 조리장 시설 전반이 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이렇게 먹는 것 같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굉장히 속이 상한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꼭 얘기를 해달라는 게 유튜브를 켜시면 TBS FM입니다. 잘생긴, 이거 강조, 잘생긴 정상근 기자님 실물을 보실 수 있다고 선전을 꼭 하라고. 네. 와, 이렇게 한 번 먹네요. 네. 네, 흑색 선전을 이렇게. 네. 저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마라탕 요새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약간 좀 붐이 일어갖고. 네, 또 맞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운데 또 이렇게 좀 매운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이거는 어디가 적발된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말씀드린 서대문의 D업체 같은 경우는 호탕 마라탕이라는 업체인데 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 그래요? 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리 시설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언론에 공개된 식당들 목록을 좀 말씀드리면 이 서울의 경우 신룽푸 마라탕 성신여대점, 그리고 왕푸징 마라탕 목동점, 진스 마라토끼 손오공 마라탕 희대식당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홍주방, 인천의 등비룡과 마라향, 이 대구의 화맨, 그리고 라쿵푸 마라탕, 이 광주의 마라네음, 소한 마라탕엔 마라상궈, 그리고 대전의 로충칭 마라탕, 수원의 옌시부, 수해봉 마라탕, 라메이지 영통점, 화성의 라니 마라탕, 성남의 마부 마라탕과 동자매 마라탕, 진롱, 부천의 화롱 마라룽샤 등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적으시려면 한 번 더 저희 방송을 좀 다시 보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 뭐 수해봉 마라탕 이렇게 한 군데를 찍어가지고 검색하시면 언론에 목록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두면 정말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가게 돼요. 맞습니다. 또 요새 또 마라탕 집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네, 지금 신재민님, 정불리는 언제 만나도 반가워요. 정상근 기자님이 정불리세요? 아니요, 여기 다른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정불리로 하죠, 여기서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 많이 들었고요. 마라탕 글쎄 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가이드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제의 말로 뉴스를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색다른 시선의 팔방미인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블랙 화이트. 제가 화이트, 차윤주 기자님이 블랙하고. 인증샷을 정말 우리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화이트 입고서는 흰색 셔츠 입고 차 기자님 흰색 입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 잠깐 했었어요.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한 말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요,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 반일 편 가르기 하는 게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이 백태클이 뭐예요? 이인영 원내대표 한 얘기죠. 네, 이 백태클이요. 자유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이 여야가 인식 차이도 굉장히 크고 이걸 어떻게 뭐 극복해야 되냐 입장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백태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빗대서 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위해서 추경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는 것은 신친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국회는 참 한결같아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뭐 잘들 싸우시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 예산 한일 간의 그 문제 때문에 네, 피해를 맞습니다. 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려 하는데 지금 뭐 추경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예산 자체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가 봐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 추경안에 좀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한 2,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 그 품목에 포함이 된 3개 소재를 비롯해서 뭐 여러 핵심 소재를 좀 개발하는 비용, 그리고 뭐 장비를 상용화하고 뭐 공급 생산 시설을 늘리는 뭐 그런 예산들이 들어 있는데 이걸 지금 여야 지도부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제 설명이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 아시다시피 문희상 의장 주재로 이 교섭단체 3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결국 그 임시국회 일정을 소집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경 처리도 당연히 이제 난망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한국당이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는데요.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한국당에서 어떤 수단이 있나요? 네. 한국당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요. 되게 네. 좀 화가 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굉장히 좀 나지막한 목소리만 제가 들어서 네, 그런가? 맞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발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친일파라는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성토를 했는데 국민들을 친일 반일로 편가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을 요새 글 하면서 많이 올리시던데. 네. 요새 아주 중독되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해결책은 안 내놓고 이런 상황을 국내 정치에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 그 친일파라는 발언에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정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뭐 본인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 오히려 친일파의 후손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그 경제 상황이 빗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성장이 오래됐는데 이 우리 경제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언뜻 잘 이어지지는 않죠. 뭐 논리가 이렇게 확 이어지지는 않는데 감은 잘 안 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게 뭐 추경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게 규제 완화를 하는 정책, 뭐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도 상당히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논란이 됐는데요. 토착 왜구를 물리칠 때가 아니라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할 때다. 이렇게 SNS에 놀려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뭔가 좀 뜬금이 없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김문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 들려주시죠. 네, 두 번째 말은요. 오늘 오전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경희고등학교 학부모 한 100여 명들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그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나온 말 들어보시죠. 어제 저도 사실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광화문에서 그 자사고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이렇게 보고 저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 대표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겠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였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 오늘 경희고등학교를 포함해서요. 이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이 지정 취소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희고를 포함해서 3곳에 대해서 먼저 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이 지정 취소가 결정이 났는데 이 학교들의 마지막 의견, 입장 같은 걸 듣는 자리였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8개 학교 전부에 대한 청문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 앞두고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 그 자사고 관계자들 그리고 학생, 뭐 학부모들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문화제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이 학생 대표 김민섭 이 경희고 학생회장의 말이었는데요. 저도 다녀왔는데 뭐 광화문에서 자사고 친구들이 다양한 매력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뭐 입시 위주가 아니라 뭐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복잡하면서도 이게 이런 교육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딱 자녀가 학교 다니고 있으면은 관심이 아주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시기를 딱 지나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네. 멀어지거든요. 아니면 그 전이거나 하면은. 네, 네.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갖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공론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조금. 네, 이게 네. 또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네네. 이제 엇갈리긴 하지만 또 교육 철학 그리고 그렇죠. 거기를 넘어서 우리가 이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보수 진보 진영에 따라서 이제 극과 네. 극으로 입장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고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거고요. 다만 이게 처음에 자사고를 지정한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들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곳들, 그러니까 뭐 민족사관고등학교나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에 이제 성공이 됐고요. 평가 대상이 24곳이었는데 이 13곳은 재지정이 됐고 이 기준이 미달한 11곳은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지정을 이제 취소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자사고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입시 전문학원처럼 네, 돼버렸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반 학교들이 완전히 그냥 뭐 공격이 무너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됐다는 거고 취소를 철회하라는 입장은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건 자율적인 것이고 뭐 경쟁을 해서 우리가 네, 들어가서 맞습니다. 하는 건데 네. 왜 정부에서 이러냐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절차가 다음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청문 3일 동안 진행이 되면요. 네네. 한 26일쯤에 서울시 교육청이 이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다시 교육부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 청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다음 달 첫째 주쯤, 그러니까 8월 초에 이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 네.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교육부가 아마도 지정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8개 자사고들은 내년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교육에 달린 문제라고 굉장히 민감하게도 반응을 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 2가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TBS 앱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TBS 라디오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색다른 시선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네, 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아베 총리에게 중요한 선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결과는 일단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는 확보를 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고요. 대신 과반 의석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도카이 대학에 계시는 김경주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결과는 과반 의석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전체 의석에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24석이 선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 연립여당이 71석,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의석까지 합해서 141석이다. 그래서 과반은 됐는데, 개헌은 이제, 할 수 있는 의석수는 확보를 못한 것이죠. 일본에서는 현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예,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예상된 승리였고 과반뿐만이 아니라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넘어선다면 그건 네. 뭐 일종의 이변이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기세가 그 이변을 창출해내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결과이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데. 네, 예상했던 결과라는 것은 네. 뭐 지금 이 아베 정권이 그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네. 또 국민의 어떤 그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도 무난하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그러나 이번에 그 3분의 2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에서 이 개헌을 발의를 하려면은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3분의 2를 이번에 그 획득을 하려면 85석을 얻었어야 되는데 네. 결과는 81석입니다. 그러니까 4자리가 네. 모자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이거를 꼭 뭐 그렇다고 이번에는 개헌이 안 됐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아베 정권으로서는 앞으로 이 개헌 드라이브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건 잘 알려져 있는 게 아베 총리의 일종의 수건 사업이다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좀 제동이 걸린 느낌은 드는데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예. 그 개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TV 방송 같은데 이렇게 막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나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고 이제 자신이 이번에 그런 그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이 개헌을 위해서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그 명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내석이기 때문에 참의원들을 조금 이렇게 포섭하는 그런 공작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지금 우리로서도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만 그 외교적인 어떤 전략도 많이 도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개헌 발의선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게 오히려 일본 보수 우익 세력들을 이렇게 막 규합하는 좀 결집시키는 뭐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기는 힘들다고 보는 게요. 일본의 보수는 이 한국의 보수 뭐 또는 진보 이런 것과 달리 상당히 많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진보 세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요. 오히려 보수 세력이 이제 상당히 강한데 그 중에서도 친아베적인 보수 세력이 거의 대다수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결과를 두고 우익들이 새로 규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아베가 3선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민당의 규정상 3선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임기가 뭐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벌써부터 아베가 4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민당 법 규정을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헌법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당규만 바꾸면 되고 또 이번 그 선거에서 포스트 아베로 일컬어졌던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개파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의석수를 잃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베 사선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그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사이가. 또 아베 총리가 뭐 적극적으로 한국을 때리기는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본의 보수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거를 보고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선거 전략이다. 그래서 한국을 때림으로써 이제 보수 결집이나 이런 걸 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말하자면 이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어떤 선거 쟁점으로까지 크게 부각될 만한 이슈가 일단 아니고요. 그러나 이 선거 전에 이런 전략을 내놨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금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아베 정권한테는 반드시 그 유리한 그 이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익들이 그래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길 잘했다. 뭐 이런 식의 뭐 인상은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우익 규합을 위한 거다, 뭐 참여 선거를 위한 거다라기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일본의 전략 변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사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8월 달에는 파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기정사실화돼 있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아베 정권이 남은 임기 내내 그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의 수위는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동북아 정세 그러면 흔히 한미일 협력이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일이 협력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뭐 이런 게 그 과거의 하나의 틀이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네. 내놓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인도, 호주, 아세안 이런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이 구상 속에서 그렇다면 일본이 개헌을 하려면 안전 보장상에 뭔가 새로운 변수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위험 요소이기는 한데 늘 상수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보다 더 강하게 개헌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지목돼 있고 또 때마침 그 징용 재판이나 이런 역사 인식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 네. 이거를 하나의 큰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정책 견환이 일어나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교 정책의 어떤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요. 한국에서 불매 운동이 큽니다. 네. 일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한일 갈등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일본에서도 네네. 어느 정도 그 TV나 이런 데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미 그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 이 확립돼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번에 그 삼성 반도체 하는데 일본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새삼 느낄 수 있었듯이 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한국 국민들의 감정적인 대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당히 그 폄하해서 보는 성향이 강하고요. 2010년 같은 경우인데 그 센카쿠를 둘러싸고 중국하고도 갈등이 있었을 그렇죠. 때 중국에서 아주 격렬하게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막 일본 차도 태우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런 그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제 한국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이 시각이 네. 저는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오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이 과거에는 일본보다도 이제 많이 국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수출 규제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했다면 그 똑같은 그 예상을 지금 말하자면 이번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GDP도 뭐 세계 12위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네. 거기에 순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이 더 거세지죠. 그래서 이런 한국의 국민 감정을 이제 너무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어떻든 간에 앞으로 서서히 그 규제의 방향을 옮겨가기는 네. 할 것이다. 이렇게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확전되는 거는 막아야 되고요. 저는 이 징용 문제가 일본에서 뭐라 그러건 간에 이런 여러 사안의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은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의 그 외교적인 노력과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에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이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을 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시간이 모자라서요. 네.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하고 일본 방문하죠. 미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그 대한 수출 규제가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업이나 정치권 또는 안보 전략에 크게 어떤 영향이나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정권의 특성상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형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 뭐 가동의 차질이 생긴다. 이러면 개입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본도 그 수속을 이게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금수 조치까지 하겠다는 거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의 자리 마련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미국이 역할을 수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 개입은 별로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일본 현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일본 도카이 대학 교양학부의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수기 기자 휴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윤입니다. 3부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를 맞아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요. 또 뉴스 감별 프로젝트 그리고 속보이는 경제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